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근데 시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시험 공부 굉장히 오래 해봤지만, 합격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점수가 가다반 채점을 해봤는데 안 되는 분들, 후회도 되고, 스스로 자책도 되고, 주위 원망할 게 없나 찾게도 되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 괴롭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시험은 보고 결과는 나왔으니까 툴툴 털고 새로운 방향을 좀 모색을 하시길 바랍니다.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33회 민법 시험을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커뮤니티에 있던데 보니까 민법은 난이도가 거의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매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좀 쉽게 하셨던 분들, 재밌는 공부만 했던 분들, 그러니까 쉽게 강의하고 그걸 재밌어가지고 내가 이걸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좀 빡세게 공부하신 분들, 학원 커리큘럼이나 또는 자기가 강의 듣고 있는 어떤 인터넷 강의, 그 커리큘럼을 죽어라고 따라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공부할 때는 힘들었어도 쉽게 풀으셨을 겁니다. 최근에 출제의 경향이 그렇습니다. 공부는 어렵게, 시험은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하셨던 분들은 살짝 비튼 거를 답을 고르지 못하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로 늘 그렇지만 출제 비율을 올해 철저하게 또 지켜줬습니다. 민법 총칙 10문제, 물권법 14문제, 계약법 10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 다만 민법 총칙에서 대리에서 4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대리에서 2-3문제 나오는데 4문제가 나왔고 이게 좀 독특하고요. 물권법 총론도 3-4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2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등기와 관련된 문제가 전무합니다. 물론 등기의 추정력을 물어보는 지문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중간생략등기라든가 가등기라든가 등기 청권, 등기의 추정력 같이 전면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올해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강론에서 점유권이 독특하게 2문제가 나왔고요. 유치권이 1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것도. 조금 이게 올해 출제형이 좀 독특한 것들이. 계약법은 거의 전형적이고요. 계약 총론에서는 늘 나오는 거, 계약의 유형, 계약의 성립, 동시 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해제 각각 1문제씩 나왔고, 강론도 전형적으로 매매 3문제, 임대차 2문제 이렇게 나왔죠. 근데 민사특별법에서 보통 주택임대차가 2문제 정도 나와야 되는데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가 1문제씩 나오고 집합건물법이 또 2문제가 나왔어요. 집합건물법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체크하고 들어가자. 기출됐던 것들만 체크하고 들어가자. 근데 거기서 1문제가 나왔고 잘 안 보던 분은 1문제가 나왔습니다. 조금 그래서 당황하실 수는 있습니다. 또 예년과는 다르게 박스형 문제가 19문제가 나왔습니다. 박스형 문제가. 박스형 문제가 15문제가 나왔어요. 자, 사례 문제가 4문제밖에 안 나왔고요. 박스형이 15개 나왔는데 그 15개 중에서 사례와 결합된 박스가 5개입니다. 순수한 박스가 10개고. 좀 박스형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 예년보다. 그런데 박스형 문제는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지문이 많아야 4개입니다. 보통 3개예요. 그러니까 5지문 나오는 것보다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특히 한두 지문만 알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박스형 문제는 제가 몇 번 박스형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푸시라고 훈련을 시켜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기초적인 거 한두 문제, 한두 지문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게끔. 올해도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출제가 잘 안 됐던 구석탱이 있는 것들이 전면적으로 1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상리인관계 조문 중에서. 지문 중에서도 거의 안 나왔던 지문들이 출제가 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합격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가 나왔다고 해서 문제 어렵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좀 평이하게, 그러니까 빡세게 공부하신 분들이 봤을 때 평이하게 앞으로도 출제 경향이 이렇게 쭉 지켜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설을 살펴보고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확인하셔가지고 시험 보신 분들만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자료는 이제 제가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올리는 건 여러분들이 올리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 꼼꼼하게 지문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따로 게시판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늘 나오는 거죠.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해야 되고 단독행위 또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 구별해야 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뭐가 있었어요? 유언. 여기 있죠? 유언에 의한 증여. 재담업의 설립행위 동산소유권 포기.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답은 4번이죠. 그냥 딱 보자마자 4번 찍어야 되죠. 취소, 추인, 동의, 해제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42번 무효인 법률행위. 이것도 그냥 먹는 거죠. 1번은 뭐예요? 단속규정 위반이죠. 유효죠. 2번은 유효죠. 이거는 민법에서 나올 만한 지문이 아니죠. 이건 중개사법에 나오는 거죠.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우연히 일회성으로 중개행위를 했다. 유효라 그러죠. 이걸 업으로 하면 무효지만. 그죠? 3번 늘 봤죠. 민사사건 성공보호약정 유효. 4번 매도인이 실수로 2배를 불렀어요. 이건 뭐예요? 사기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고 시가 속인 거 사기 아니죠. 또 사기가 되려면 고의로 속여야 되는데 모르고 시가보다 2배를 얘기했어요. 사기도 아니죠. 시가 착오도 아니죠. 그냥 유효죠. 5번이죠. 반사회질성으로 무효죠.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죠? 43번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가 되려면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합의까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알았다 하더라도 합의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죠. 가장행위, 은닉행위. 가장행위가 무효다, 은닉행위는 나눠지죠. 은닉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죠. 3번 대리인이 몰래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 표시했습니다. 자,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보호되는 제3자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은 선의 제3자로서 유효를 주장해서 못합니다.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안 되죠. 본인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외웠죠? 대리인의 허위 표시에서 본인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니까 설령 본인은 선이라 하더라도 나 선이 제3자다.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유료가 아니고 유효 주장할 수 없다죠. 4번 능히 말씀드렸죠.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나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5번은 역시 3번하고 연결되는 거죠. 우리 외웠죠?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놈들, 본인, 뭐 손해배상청권의 양수인 뭐 이런 것들. 채무자, 지위 이전 받은 자 이런 애 외웠었죠. 근데 여기에 가장소비대차의 가짜 채권 양수인 얘는 보호되는 제3자죠. 그죠? 따라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다 우리가 했던 것들이죠. 4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가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유동적 무효 관련돼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업,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허가를 신청했다. 이거 뭐예요? 이행착수 아니다 그랬죠. 틀렸죠. 이행착수 아니죠. 자, 옳은 것 고르라 그랬는데 기억 틀렸죠. 1번 제껴야죠. 2번 제껴야죠. 5번 제껴야죠. 그죠? 답은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디귿이 2개가 다 들어서 디귿은 무조건 옳은 지문이죠. 그죠? 그럼 니은하고 리을만 보면 됩니다. 니은,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자 협력하지 않아. 그러면 상대방 뭐 할 수 있어? 소송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옳은 지문이에요. 그럼 답은 니은, 디귿, 리을. 그죠? 리을 안 봐도 되죠. 딱 기억, 틀린 지문 체크하고 기억 들어있는 거 째버리고 3번, 4번 딱 보니까 디귿이 2개다. 디귿은 무조건 옳은 지문이고 니은만 딱 보면 되죠. 문장 2개 갖고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으시라 하세요. 그렇죠?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리을, 계약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허가를 받거나 구역 지정이 해제됐거나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하지 않는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법률행위 취소. 1번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루 자신의 행위를 단독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법정대리인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틀렸죠. 2번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 자, 1번이 틀렸어요. 그럼 1번 딱 체크하고 넘어가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명백한 게 앞에 나오면요. 그게 답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각 문항마다 비율이 똑같다고 그랬죠. 8개씩. 그런데 올해만 1번이 7개, 5번이 9개예요.
근데 어쨌든 1번 7개, 2번 8개니까 1, 2번에 답이 있는 게 15개란 말이죠. 그 15개를 왜 1, 2번에 답을 배치했다? 시간 벌어주려고 여러분에게. 어차피 시간이 부족한데 그거 가지고 명확한 거를 앞부분에 답을 배치해서 이건 고른 다음에 넘어가라. 그래서 시간을 확보해라. 그런 취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1번 틀렸죠. 2번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범죄력이 한 날부터 10년. 처음부터 무효. 제한 능력자는 이 현존 한도에서 상환. 취소권자가 추인했습니다. 뭐예요? 취소권 포기니까 취소권 소멸한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옳은 거죠. 틀린 거 1번이 될 겁니다. 46번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죠. 2번은 불법 조건이죠. 선량한 부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건 불법 조건이죠. 법률이 자체가 무효라죠. 틀렸죠. 2번의 답이 명확하게 있죠. 그럼 3, 4, 5번 안 받으죠. 3, 4, 5번 보세요. 길잖아. 이것만 안 읽었어도 몇 분이 줄어드는데. 그죠? 몇 분이 세이브가 된단 말이에요. 3번 정조건과 불확정기한은 뭘 갖고 구별한다? 해석으로. 어떻게? 이행기에 어떤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하고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조건. 발생하든 불발생으로 확정이 되든 이행을 해야 한다. 기한. 이렇게 구별한다 그러죠. 그게 3번이죠. 4번은 언제 이행 지치가 있을 때 언제까지 이행을 해라.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된다. 이게 뭐예요?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조건으로 해제권으로 행사하는 거라 그랬죠. 그게 4번이죠. 5번은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은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언제?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 추산되는 때. 외우시라고 그랬었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고르면 돼요. 47번 갑은 그 소유 X건물을 매도하고서 을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을이 사망했습니다. 대리인이 사망했지요. 대리권 소멸하죠. 1번 틀렸죠. 그러면 2, 3, 4, 5번도 안 읽어요. 명백히 틀렸잖아요. 대리인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한다고. 127조 본사 대사성파. 대리인 사망 대리권 소멸. 그러니까 대리인의 상속이라고 승리될 리가 없죠. 1번 틀렸죠. 2번 계약 체결 대리권성이란 계약 체결 플러스 수령 권한이 있다고 그랬고요. 수권행위는 법률행위입니다. 의사표시입니다.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4번 을이 특권행위를 철회했습니다. 128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원인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 대리권 소멸하죠. 5번 을이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에 매수인이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기약 쌍방들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본인 허락이나 채무행을 할 수 있죠. 그거죠. 본인이 허락했으니까. 을은 자기 자신을 매수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 틀린 거 1번 명확하지요. 48번 역시 대리죠. 대리인이 여럿이 있습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틀렸죠. 자,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되죠. 틀렸죠. 대리를 통한 부동산 거래 상대방 앞으로 등기를 맞춰섰습니다. 등기에 추정력이 있죠. 등기의 추정력 속에 뭐가 있어요?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유효주장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죠. 이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해야 되죠. 이 틀렸죠. 4번.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이 낯설단 말이죠. 조금 어려운 지문인데 수업 시간에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냥 대리에서는 상대방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대리 행위를 통해서 등기까지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상대방은 대리권이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대리권이 없음을 무권대리임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막판에도 특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그렇다 쳐. 4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설명 본인의 이름, 본인의 대리.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1, 2, 5는 4는 분명히 틀렸습니다. 결국 3번 아니면 5번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5번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잖아요. 5번이 답이죠.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은 틀렸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을 몰라서 틀렸는데요. 안 돼요. 5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조문이잖아요. 122조. 그죠? 49번 권한을 넘은 표현되니까 129조죠. 자, 일단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조금 이 1번 지문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1번 지문에서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 125조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이 요 권한 넘은 표현 대리라고 써주면 명확했을 텐데 그냥 표현 대리라서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권한 넘은 표현 대리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권한 넘은 표현 대리라고 해석해야지 뭐 그럼 할 말 없죠. 자, 권한 넘은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라는 게 처음부터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넘은 행위가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되니까 요 1번의 요 표현 대리를 125조 표현 대리로 해석하면 옳은 지문이지만 125조 표현 대리라고 해석하면 옳은 지문이지만 126조 문제 자체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요. 자, 3번 나왔죠? 강행 규정 위반하면 표현 대리 적용되지 않고요.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하는 권한 넘은 표현 대리 성립할 수가 있지요. 5번이죠. 답은 명확하게 옳은 게 5번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선의 무과실 여부, 언제 기준? 행위 당시 기준. 행위 이후 사정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그래. 옳은 건 일단 5번이고요. 1번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 50번 대리권 없는 무권 대리입니다. 자, 갑이 무권 대리입니다. 을이 본인입니다. 병이 상대방입니다. 병은 선의 무과실입니다. 무권 대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 병이 을에게 본인에게 최고했습니다. 본인 확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보죠. 이거 1번 명확하게 틀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 3, 4, 5번 보면 안 되죠. 명확하게 틀렸잖아요. 그죠? 2번 을이 갑에게만 추인했어요. 자, 2번하고 3번을 묶으면 을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습니다. 자, 병은 둘 중에 하나.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처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2번. 병은 을에게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죠. 병이 선택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 추인했다라는 걸 주장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고. 4번 을이 병에 대해서 추인하면 계약 체결 시 소급해서 이런 게 생기죠. 무권 대리 추인, 소급해서 유효. 5번 을이 병에게 추인을 거절해버립니다. 갑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갑은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이 5번도 약간 문제예요. 그냥 을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하면 되는데 병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추인 거절은요, 병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 갑에게 할 수도 있죠. 근데 5번 지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을이 병에게 추인을 거절했을 때 갑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갑은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약간 뒤틀어서 해석하면 그럼 을이 갑에게 추인을 했을 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번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명확하게 틀린 것은 1번. 51번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 자, 여기서 랄이 오타입니다. 점유할 수 있는 물건, 전세권, 용익물권, 지상권, 용익물권 점유하죠. 저당권 안 되죠. 임차권은 목적물을 점유하기는 하지만 물권이 아니죠. 결국 기역, 니은 두 가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역, 니은 들어있고 디귿 빠져있으면 답 2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52번 점유,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합니다.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하면 간접 점유자는 207조에서 점유보호처권 행사할 수 있죠. 1번 틀렸죠. 2번 취득시효권에 간접 점유 포함되지요. 3번 소유권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 자주 추정되죠. 자주를 증명할 필요가 없죠. 4번 선의점유자가 본권소에서 패소, 조문, 암기. 그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가 되죠. 답은 5번이죠. 양도인이 명의인과 동일해. 그러면 상대방은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정한 사정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신뢰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뭐예요? 무과실이죠. 5번이 답이죠. 그죠? 양도인과 등기명의자가 동일인. 제가 그랬죠? 그러면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왜 믿어요? 잘생겨서 믿는 게 아니라 조사를 다 했으니까 믿죠. 신분증 확인했고 등기부 등본 확인했고 일치 여부 확인했고 그런데 팔아먹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양도인이 등기명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거죠. 조사 다 했으니까 무과실이라고 그랬습니다.
53번 물권적 청구권. 너무너무 쉽죠. 일단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진 않죠. 그러니까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지상권자뿐만 아니라 소유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가 되죠. 기억 틀렸죠? 자, 기억 틀렸으니까 다 제껴. 그럼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죠. 옳은 거니까. 디귿이 다 들어있죠. 그럼 디귿은 무조건 옳은 지문이죠.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서 방해 예방이나 요게 포인트죠.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214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죠. 자, 니은은 봅니다. 토지 소유권을 양도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얘 물권적 주권 행사할 수 없죠. 틀렸죠. 답 2번이죠.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한숨 쉰 거 아닙니다. 심호흡한 겁니다. 53번에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53번에 2번이고 그 다음에 54번을 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점유권에서 출제가 가능한 단독 영역이 딱 요거라 그랬죠. 201조 과실수치, 202조 점유물 멸시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203조 점유자의 비용 상환청권. 자, 1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치 못하죠. 반환해야 되죠. 소비했다 대가 보상해야 되죠. 2번. 선이지만 폭력 은비 점유자는 과실수치 못하죠. 이거 옳은 지문이죠. 1번이. 명확하죠. 2번 틀렸죠. 선의 점유자만 과실수치할 수 있죠. 악의 점유자는 수치 못합니다. 또 선이라 하더라도 폭력 은비 과실수치 못하죠. 2번 틀려. 3번은 점유물이 멸실됐습니다.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선의 자주입니다. 전손해배상이 아니라 이익 환준 한도 배상이죠. 4번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틀렸죠. 203조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환할 때. 그럼 반환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반환 청구도 안 했어요. 내가 반환하고 있지도 않아. 따라서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는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만 이 4번도 요게 잠깐 문제죠. 점유물 반환 청구하기 전에. 물론 이제 틀린 거죠. 5번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악의. 통상필을 청구할 수 있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할 수 있고 과실을 수취하면 통상필을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으니까 통상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온다고 요거 최근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답은 1번으로 명확하게 또 고르실 수 있는 거죠. 55번 민법상 상림과 요놈이 문제죠. 요놈. 네. 거의 안 나왔던 거죠. 그럼 만약에 55번 딱 나왔는데 지문을 봤다. 찍으면 되죠. 뭐 하나 틀리면 되지. 뭐 지금까지 54번까지 다 명확했는데 55번 이거 하나 틀리면 되지 뭐. 97.5점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얄밉죠? 앞에서 벌써 데미지 입었는데 이거 보면 허걱하죠. 자, 기억은 상식적으로 토지, 소미,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참을 만한 정도예요. 그러면 제거 청구 못하죠. 이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야 제거 청구하는 거예요. 상식이잖아요. 기억 틀렸죠. 그럼 기억 들어있는 거 제끼면 돼요. 옳은 거 그러라 그랬으니까. 니은 우물. 자, 경계로부터 지하시설을 할 때 2m를 띄워야 되는 게 있고 깊이의 반을 띄워야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1년 동안 2번인가 아마 기본서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깊이 파내려가야 되는 건 깊이의 반이라 그랬고요. 얕게 파내려가는 건 2m라 했습니다. 여기서 얕게 파내려가야 되는 게 2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정화조고 또 하나가 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화조는 빠지면 빨리 나와야 되고 우물도 깊이 파면 끌어올리는데 팔뚝이 힘이 너무 들어가니까 이거 다 얕게 파는 거라 그랬어요. 얕게. 그게 2m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지하실 같은 거 지하 7층, 8층까지 파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건 깊이의 반 그랬죠. 그러니까 우물 파는 경우 2m까지 거리를 두고 그 다음 상린관계는 임의 규정이니까 다른契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디귿.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들일 의무.
고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저지로 흘러간단 말이죠. 갑소의 땅, 을소의 땅인데 물이 흘러내려. 참아야 돼요. 그런데 참는 걸 넘어가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있냐? 그런 건 없죠. 그죠? 얘가 수로까지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시켜야 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상인관계에 그런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 니은 하나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찍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또 나올 여지는 앞으로 향후 10년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니은이 옳은 지문이고요. 56번 소유권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찬찬히 봅니다. 저당권 실행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경락인이죠. 경락인은 등기 없이 취득하죠. 1번 틀렸죠. 무주의 부동산은 부규죠. 틀렸죠. 점유 취득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하죠. 틀렸죠. 등기한 후 발생하는 게 등기하면 점유 개시 시 소급하죠. 타인 토지 매장물은 어떻게 돼요? 절반씩 취득하죠.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하다. 다 틀렸죠. 기본이죠. 5번이 답이죠. 타주는 시효 취득 안 되죠. 시효 취득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주여야 되죠. 부동산 점유 취득 시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점유 이렇게 돼 있죠. 자주여야 되죠. 5번이 답이 되겠죠. 57번 공동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공유자끼리 지분교환. 법률행위죠. 지분 처분이죠. 자유가 있죠. 다른 공자 동의 필요 없죠. 지분 처분의 자유. 자, 부동산 공유 지분 포기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되죠. 합유 공유와는 달리 지분 처분 자유 없지요. 단독으로 지분 팔 수 없지요. 4번이 답이죠. 합유물에 대하여 합유라고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원인 무효 등기가 돼 있다면 각 합유자는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보존행위죠. 합유물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니까 4번이 답이죠. 5번 법인 아닌 종종 비법인 사단이죠. 그 소유 토지 총유죠. 매매는 처분이죠. 토지 매매는 총유물 처분이죠. 그런데 중개한 중개업자와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은 이건 처분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죠. 이건 총유물 토지 자체를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매를 중개하는 요기에 수수료 약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총유물 즉 종종 토지 관리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죠. 중개 수수료 약정이 종종 토지 총유물을 보존, 이용, 개량하는 것도 아니고 팔아먹는 것도 아니죠. 관리는 보존, 이용, 개량을 말하는데 토지 매매는 처분 행위겠지만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은 관리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겠지. 옳은 거 4번이 되겠죠. 58번 일필토지 일부 객체를 할 수 없는 거 딱 답 나왔죠. 저당권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59번 이거 짜증나죠. 이런 지문은 바로 제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59번 백선 문제에서 이거 비슷한 거 한번 봤어요. 우리. 그죠? 이렇게 출제가 최근에 된 적이 있다 해서 제가 근저당권이 2개.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가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자, 빌려준 건 2억인데 을소유 토지의 채권 최고액을 설정했는데 2억 5천만 원 근저당권. 자, 갑이 1번 근저당권이고 그 다음에 병은 1억 원을 빌려주면서 2번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채권 최고액이 1억 5천입니다. 자, 여기서 채권 최고액의 개념이 뭐예요? 우선변제 한도죠. 우선변제 한도. 그 다음에 병이 2022년 6월 1일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 후순위 권리가 경매를 신청한 거죠. 그럼 얘는 언제 확정이 돼요? 경락대금 완납한 때. 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이 되니까 갑의 근저당권의 채권은 확정되지 않았다.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갑에게 2022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최고액 법이 내라면 여전히 담보된다라고 해야죠. 그죠? 최고액 법이 내라면 여전히 담보된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디귿,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갑은 경매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 경매대가에서 갑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얼마예요? 최고액 여기 있잖아요. 2억 5천. 이게 우선 변제 한도잖아요. 틀렸죠. 그런 거 기억하나?
틀린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옳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기억 하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굉장히 길고 짜증나지만 포인트가 1번 근저당권자, 2번 근저당권자,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갑의 채권은 언제 확정되는가의 문제하고요. 채권 최고의 개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단순화시키면 되죠. 60번 법률이 규정 또는 설정형의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에 저당권의 우선 변제 효력이 미치는 것, 뭐가 미치죠? 부합물, 종물 일단 미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 후 과실에도 미치죠. 자, 니은 보세요. 부동산 압류 후 차입, 요게 과실이죠. 요게 저당권 세력이 미치죠. 니은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배선한 유류 저장 채권, 뭐예요? 이거 부합물이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에 분명히 미칩니다. 자, 니은 디귿 들어있는 거 3번 아니면 5번이죠. 그럼 리을만 보면 되네. 리을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기억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위의 건물, 토지의 전세권자가 식지하고 등기한 임목. 자, 건물이나 보존등기자 수목이 있다는 임목, 토지 저당권 세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제가 토지 저당권 세력이 미치지 않는 것들, 건목, 건물, 보존등기자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고 하실, 농작물, 미채고 광물, 토지 저당권 세력이 미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답은 니은 디귿 2개. 3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문제가 강론까지, 강론 중에서 저당권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61번은 유치권 문제인데요. 시간을 좀 달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